최근 조이대 코트가 출범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의 도입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사법부의 해묵은 과제인 재판 지연에 대한 근본 원인부터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법률방송 로앤피플에서는 20여 년간 여성 변호사로서 또 세 아이의 엄마로서 다양한 여권 신장 활동을 펼친 진영애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최근 5년간 해가 갈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사건은 실생활과 직결된 분쟁이 많은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 지연 원인과 피해 사례를 김태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9년여에 걸친 기나긴 시간.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승소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는 모두 4명으로 일본에서 1944년 숨진 오기레 씨를 제외하고 심선의 할머니는 지난 2019년, 양영수 할머니는 2023년, 김재림 할머니 역시 2023년 숨을 거두며 판결을 기다리다 고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재판 지연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SK케미컬이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등 흡입 독성 물질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5년 만인 이달 중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재판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며 판결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느 한 명의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망자와 지금도 치료비가 없어서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하고 증거 증상이 명확한데도 피해를 불인정 받는 피해자가 부지기수고.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은 해가 지날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서 민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습니다. 민사 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합의 사건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이 걸렸습니다. 단독 사건은 2018년 4.6개월, 2019년 5.1개월, 2020년 5.3개월, 2021년 5.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2심과 3심 역시 사건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법조계에서는 사건 대비 법관이 부족한 점을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결국 이제 그 사건은 많아지고 양도 늘어나고 질도 높아지는데 법원의 구성원이 많이 그 충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게 사실이죠. 뭐 개개별 뭐 재판부라든가 판사에 대해서 뭐 이제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사건의 양은 많아지는 거에 비해서 판사의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년 내지 3년 주기로 이뤄지는 법관 전부 인사 역시 원인으로 제시됐습니다. 경향, 수도권 서울, 그다음에 지방, 그러니까 경향 교류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2년은 서울 수도권, 2년은 지방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기회를 줄지 몰라도 소송을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저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담당 사건을 처리하는 도중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게 되면 후임 법관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심리하기까지 시간이 더욱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재판 중에 2년이 돼가지고 다른 법원으로 옮겨가면 그러면 새 판사가 와서 다시 그 국민의 그 사건을 담당해가지고 다시 소송 기록을 다시 보고
증거 검토도 다시 해가지고 또 재판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새로운 판사도 2년이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끝도 없이 재판이 길어지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을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나홀로 소송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이 변호사, 즉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은 이미 전체 재판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70% 이상, 형사사건의 45% 이상이 나홀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홀로 소송의 주된 이유로는 수임료 부담이 꼽힙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수임료가 더 높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나홀로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자소송 보편화와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 지식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나홀로 소송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나홀로 소송이 최근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소권남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면 법원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정작 시급성이 요구되는 재판이 누적될 뿐 아니라 일반 사건 처리도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인적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라는 그 인력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나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도 그만큼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키지 않잖아요, 개인에게.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소송이 지나치게 많이 제기돼서 사법부 판사나 그 법원 직원분들의 인력 자원을 소모시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한 시민은 2018년부터 3년간 혼자서만 총 5만 5천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기간 해당 시민을 포함해 3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이들도 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법률적 지식이 미비한 점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불출석해서 해당 기일이 공전되고 다음 기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일 전에 서면으로 충분히 주장을 하고 기일에는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분들이 이제 기일에 와서야 말로 주장을 하고 다음 기일에 증거를 내고 이제 소송이나 절차적 측면을 잘 몰라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서 승소할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규칙 증액이나 변호사 비용 보전 제도 등입니다. 이제 소액 사건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 규칙을 좀 증액해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민사 소송에서도 보험 통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를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거나 의료보험처럼 법률 보장보험 제도 같은 게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역량이 온전히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법원의 시계가 느려질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돼 갑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책도 서서히 윤곽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법부가 도입할 방편은 무엇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취임식에서도, 시무식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다고 분석한 만큼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구상을 시행하기 위해 사법부도 분주합니다. 먼저는 법원 행정처 확대 개편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사법부 인사와 예산, 정책을 총괄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축소한 법원 행정처 몸집을 다시 키워 약화된 일선 재판 지원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AI가 사건의 소장, 준비 서면, 의견서 등을 분석해 유사 판결문을 자동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업무를 일정 부분 대체하고 판사는 신속히 판결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AI가 제시한 판결문을 신뢰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아직 의견이 엇갈립니다. 판결문에 여전히 일본식 말투가 남아있고 문장이 길거나 능동태보단 수동태가 많이 쓰인다는 것도 염두할 부분입니다. 재판 당사자나 국민이 납득할 만큼 판결문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는 비판도 AI 시스템 도입 전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최소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년으로 늘립니다. 심리 주체나 판결 주체가 자주 바뀌어 업무 처리율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안입니다. 다만 사무분담 장기화를 위해선 법관 사이 형평성 문제를 조절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내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장기 미제 사건은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는데 이런 내용의 성안은 다음 달 초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도입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자백재판과 부인재판으로 심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 공판에선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하면 검사는 부동의 된 증거를 다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원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혐의나 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면 최소한의 증거 인부 과정만 거치고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24년이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원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총선이 약 3달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억대 지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저출산과 양육비 등 여성 그리고 가족 관련한 이슈가 우리 사회의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까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요즘 대책은 없을까요? 이번 주 법률방송 로앤피플에서는 20여 년간 여성 변호사로서 또 새 아이의 엄마로서 다양한 여권 신장 활동을 펼친 진영애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은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바닥을 찍는 출산율처럼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양육비 역시 사회적 문제로 꼽힙니다. 한 가정에 아이 하나 보기 어렵고 그마저도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돼 힘든 요즘. 이 같은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셋을 키우는 다둥이맘 진형애 변호사입니다. 저는 99년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지금 이제 23년 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들 삼형제를 어찌 하다 보니 아들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삼둥이맘 워킹맘입니다. 네. 현재 한국 여성 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진 변호사는 초창기 소수의 여성 변호사 권익 보장을 위해 단체에 가입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어떤 로펌이라든지 이런 법조인들 조직에서는 여전히 소수로서 좀 소위 마이너리티의 서름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여성 변호사회가 여성 변호사들의 언니 같은, 친정 엄마 같은 그런 조직으로서 정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주고 또 함께 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지금껏 이제 여성 변호사회에 몸을 담았었죠. 이른바 미투로 대변되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이슈는 물론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주 겪는 고충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소송을 도맡아왔다고 진 변호사는 말합니다. 특히 그는 최근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에 대해 저출산을 언급하며 이는 양육에 대한 문제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어찌하다 보니 셋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변호사들이 겪는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서의 얼마나 어려운 점이 큰지, 이제 그게 꼭 여성 변호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직장을 다니고 또는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관심을 당연히 안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사소송과 소년재판을 많이 해왔다는 진 변호사는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소년재판도 많이 국선 변론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뭐 멀쩡한 상황에서도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환경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지금 아이를 무조건 안 낳는 사람들 보고 낳아라 하는 것보다 잘 이미 낳아서 우리 사회에서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짜 저는. 특히 진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해결책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대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현실적으로 제가 사실 삼동이, 즉 삼형제를 지금 현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경제적인 상황이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양육비만큼은 만약에 정말 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양육비는 국가가 먼저 대납을 해주고 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의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이 사람에게 소위 명예를 적법하게라도 훼손시켜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는 그것을 법으로든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진 변호사는 육아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찮을 시거나 그런 경우에 요양보호사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 있는 그 어린아이 집에서도 그렇게 요양보호사처럼 아이 돌보미 이런 걸 신청해서 누구나 다 나 혼자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기꺼이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아이 돌보미 이런 걸 집으로 보내주고 경제적인 부담 없게 해주고 저는 이게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진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이 같은 모든 현안들은 결국 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집행되고 규제돼 아이들이 제대로 키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가름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강력하게 그 양육비 부분으로 아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현재 안 낳는 사람들을 낳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 진짜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과 우리 어른들 그리고 국가가 이 부분을 보호해주고 끌어주어야 하는 거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5년 전 걸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등진 후에 벌어진 상속 다툼이 공분을 샀는데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구하라 씨 사망 이후에 이 상속 다툼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기 연예인이었던 고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고 구하라 씨가 9살 때 가출해서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 재산을 청구를 한 사건이죠. 네, 그 엄마로서의 책임을 전혀 안 졌어요. 이 구하라 씨가 재산을 본격적으로 축적한 게 이 데뷔하면서부터일 것 같은데 굳이 친모가 이 상속에 도움을 주거나 한 게 전혀 없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 상속인은 특별히 상속 결격 사유가 없다면 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법정 상속인은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고요. 2순위가 배우자와 직계 존속인데 이 사안에서는 그 친모가 상속인이 되었고 그래서 실제 소송까지 진행돼서 상속 재산의 40%를 받아갔죠.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법률상으로는 20년 넘게 이제 연락을 안 했어도 이 법률상 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상속을 못 받을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다 받는 것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 민법 100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민법 규정을 보면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혹은 살해하려 했거나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네. 또는 이제 유언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혹은 억지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하게 한 자 등 이러한 규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부양 의무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뭐 상식으로는 전혀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하라 씨 사건이 아니어도 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주된 근거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헌재가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뭐 법을 바꾸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네, 그 소영거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 이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포함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요. 예, 그 법무부에서도 또 조치를 네, 법무부에서도 이런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네. 중대한 범죄 행위, 뭐 학대,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일명 상속권 상실 제도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예.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계류 중이고 근데 이 공무원의 유족을 대상으로는 이 페널티를 주는 법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요? 네,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재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서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위 공무원 구하라법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이요. 그리고 이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친모가 이 소방관이었던 딸이 순직하자 재해 유족연금을 주장을 했다가 이걸 또 대폭 감액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구하라법이 필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말에는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보상법이 개정되어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위 군인 구하라법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구하라법은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얼마 전 2살 난 아들을 버리고 떠났다가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어부였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사망보험금과 합의금 등 수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성애라고는 평생 느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들. 그가 남긴 돈은 결국 이 어머니란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단지 어머니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게 타당한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개탄하며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국민 정서를 이해하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